우버. 우리에게 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혹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 주가가 33%나 올랐다가 최근에 또 최고점 대비 20% 하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과연 2026년의 우버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거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아주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큰 폭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수준이요. 네,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9 미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 주가가 아직 비싸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아, 성장 주치고는 꽤 겸손한 가격표가 붙어 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어쩌면 시장이 아직 우버의 진짜 잠재력을 뭐랄까 모두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잠재력의 실체가 오늘의 미션이군요. 우버의 가치를 떠받치는 그 거대한 사용자 기반부터 한때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던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 괴물로 변신했는지,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율주행 기술. 이게 우버에게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우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기둥, 사용자 기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버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1억 8,900만 명에 달합니다. 와, 1억 8,900만 명이요? 네, 작년보다 17%나 증가한 수치죠. 잠깐만요. 1억 8,900만 명.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방글라데시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앱 사용자가 많다는 수준이 아니네요. 한 기업이 웬만한 국가 하나를 통째로 고객으로 두고 있는 셈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숫장을 넘어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경제적 혜자를 만들어냅니다. 네트워크 효과요? 네. 사용자가 많으니까 더 많은 운전기사와 레스토랑이 우버 플랫폼으로 모여들고 또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다시 사용자가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하, 1억 8,90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우버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장할 때 그 실패 확률을 극적으로 낮춰주는 안전망과도 같습니다. 잘 닦인 고속도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비유가 와닿네요. 다른 회사들은 도로를 까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고속도로가 너무 붐비거나 통행료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국도로 빠져나가기도 하잖아요. 이 거대한 사용자 기반이 오히려 우버의 발목을 잡을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대규모 서버가 다운된다거나 1억 8,900만 명의 개인정보 이슈가 터지는 식으로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은 상존하죠. 거대한 규모는 거대한 책임과 위험을 동반하니까요. 그래서 우버의 전략을 보면 단순히 사용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생태계 안에 가두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바로 우버 원 같은 구독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우버 원. 저도 쓰고 있는 서비스네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차량 호출 할인도 받고 우버 이츠 배달비도 면제되니까 사실 다른 앱을 켤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략의 핵심입니다. 일회성 고객을 충성도 높은 생태계의 일원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락인 효과군요. 네, 차량 호출 서비스를 쓰러 왔다가 음식 배달 할인을 보고 또 음식 배달을 쓰다가 장보기 서비스까지 이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각 사용자에게 맞는 혜택을 제시하면서 참여를 유도하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묶인 사용자들은 약간의 가격 차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나가는 데 드는 시간과 누력이 더 크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2020년이 되면 이 생태계는 훨씬 더 촘촘하고 견고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수라는 양적 우위를 떠나기 힘든 생태계라는 질적 우위로 바꾸고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기반이 이렇게 탄탄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결국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버는 돈 먹는 하마, 적자 기업의 대명사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두 번째 핵심이자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정말 그렇죠. 2019년에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던 회사가 불과 몇 년 만인 2025년 들어 9개월 만에 9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거의 마법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마법이 아니라 확장성, 즉 스케일러빌리티의 힘입니다. 확장성이요? 네, 우버의 핵심 자산은 이미 구축된 강력한 기술 플랫폼입니다. 앱, 결제 시스템,
지도 연동, 고객 관리 시스템, 모든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죠. 이 플랫폼 위에서 거래가 한 번 더 일어날 때마다 들어가는 추가 비용, 즉 한계 비용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그대로 발생하죠. 이것이 바로 높은 마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을 태우기 위해 만들었던 시스템으로 100만 1001번째 손님을 태울 때는 거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반면에 수익은 그대로 들어오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마치 영화관이 관객 1명을 더 받는 것과 비슷하네요. 이미 영화를 상영하는 비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추가 관객 1명의 티켓 값은 거의 다 순이익이 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물론 우버는 여전히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R&D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매출에서 이 비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중이 줄어든다? 네, 사업 초기에는 사용자 1명, 운전기사 1명을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죠. 그게 바로 천문학적인 적자의 원인이었고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택시비보다 우버가 훨씬 쌌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1억 8,9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입소문을 내주고 앞에서 말한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예전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아하. 이미 깔아놓은 고속도로에 차들이 저절로 계속 들어오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러니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이제는 돈 버는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군요. 이걸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예측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의 재무 모델을 보면 그 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우버의 매출 성장률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무려 44%의 영업이익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44%요? 잠깐만요. 그럼 매출이 10% 늘어날 때 이익은 44%가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돈을 버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2026년에 우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회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의 수익 구조는 탄탄해졌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단단한 성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니죠. 바로 그 미래에서 오는 변수, 어쩌면 우버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인 자율주행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버의 가장 큰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협,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이건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구글의 웨이모나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쟁자들이 거론되는데 이 기술이 우버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도 아니면 더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먼저 위협적인 시나리오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6년 어느 날 웨이모나 테슬라가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해서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로 출시하는 겁니다. 대규모로요? 네, 우버의 가장 큰 비용 구조는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인데 이 비용이 아예 0이 되는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죠. 소비자와 규제의 벽까지 넘는다면 우버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우버가 열심히 구축해온 그 1억 8,900만 명의 사용자 네트워크가 있더라도 경쟁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하다면 고객들이 순식간에 이동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노키아가 무너졌던 것처럼요. 그러고 보니 저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를 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운전석이 텅 비어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핸들이 혼자 돌아가는데 처음엔 신기하다가 나중엔 약간 섬뜩하기더라고.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장벽도 무시 못할 변수겠네요. 물론입니다. 소비자 수용성은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변수죠. 하지만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를 가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버가 마주한 가장 큰 실존적 위협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비관적이죠. 이 위협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위협이 기회로 될 수 있죠? 다시 첫 번째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버의 진짜 강점은 자동차나 운전자가 아니라 1억 8,900만 명의 사용자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들을 모든 이동 및 배달 서비스와 연결하는 플랫폼 그 자체입니다. 자율주행 회사가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그걸 탈 사람들을 모으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웨이모나 테슬라가 아무리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1억 8,9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처음부터 모으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버랩에 자신들의 자율주행차를 하나의 옵션으로 연결하면 어떨까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버가 직접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경쟁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여러 자율주행차 회사들을 우버에 반해 입점시키는 거대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마치 앱스토어처럼요. 애플이 모든 앱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우버는 몇 년 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 부문을 매각하고 대신 스스로를 최고의 파트너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미 웨이모를 포함한 여러 자율주행 기술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기술의 소유자가 되기보다는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고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네요. 기술 개발의 막대한 리스크는 피하면서 시장이 성숙했을 때 과실은 취하겠다는 거니까요. 결국 2026년에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한 우버 앱을 열어서 가장 가깝고 저렴한 이동수단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사람이 운전하는 차든 웨이모의 자율주행차든 아니면 또 다른 회사의 로보택시든 상관없이요. 네, 우버 앱 안에서 우버X, 우버 플렉 옆에 우버 자율주행이라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는 그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겠죠.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은 위협이 아니라 우버의 플랫폼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우버의 모습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2026년 우버의 미래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방글라데시 인구보다 많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1억 8,900만 명의 사용자 네트워크와 그들을 묶어두는 생태계. 둘째, 막대한 적자를 이겨내고 이익이 매출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돈 버는 방법을 증명해낸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를 뒤흔들 수도 혹은 한 단계 도약시킬 수도 있는 자율주행 시대의 거대한 불확실성이자 기회. 결국 우버는 다가오는 자율주행 혁명에서 지배적인 플랫폼 파트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강자로 밀려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버의 플랫폼이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하는데 그토록 강력하다면 과연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이 그 끝일까요? 앞으로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단기 렌터카, 퀵서비스, 심부름 대행, 심지어는 헬스케어 방문 서비스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플랫폼들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손안의 M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그 능력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